글로벌 은행들이 이제 흔들흔들한 게 한 1, 2주 된 것 같고 네. 지금 근데 거기서 일단락 되는가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 은행 위기가 갖는 보편성이 있거든요. 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네. 대부분은 저금리 하에서 뭔가 부주의한 행동을 한 사람들, 과도하게 부채를 진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금융기관이 결부가 돼서 빌려준 돈을 떼이든가 아니면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뭐 예금이 뭐 빠져나가고 네. 벤처캐피탈이 어려우니까 또 자기들은 채권에 잘못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보고 이게 다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그 부동산 위기도 뭐 기본적으로 저는 그 전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부실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요. 2008년 위기를 복기해 보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올렸습니다. 2년 동안 네. 1에서 5.25%까지 지금과 이제 비슷한 정도까지 금리를 올렸는데 서브프라임 위기가 막 터지기 시작한 게 2007년 8월부터 네. 이제 뭐 프랑스 금융기관인 BNP 파리바가 서브프라임 채권이 들어간 펀드를 환매 못해주고 이런 얘기 나온 게 2007년 8월이거든요. 금리 인상 멈춘 게 2006년 6월입니다. 네. 근데 높아진 금리가 1에서 5.25까지 높아진 금리가 낮춰지지 않고 계속 유지만 되더라도 누군가 압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차를 두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꼭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수영장에 물이 빠져봐야 누가 수영복을 안 입고 헤엄을 친지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럼 그 비유에 따르면 네. 아직 수영장에 물도 안 빠진 거예요. 아직 아. 금리를 어쨌든 5월에 미국이 마지막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가 낮춰지지 않는다 그러면 높아진 금리가 누군가는 압박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 지금 나타난 걸로 끝나기보다는 높은 금리 하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조금 여러 가지 좀 소음이 나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미국이 5월에 만약 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뭐 내년 중반까지는 네. 좀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은 이 위기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뭔가 터져 나오겠죠. 예. 뭔가 터질 것이다. 네. 그러면 다른 은행에서 이런 비슷한 위기 파산이 나올지 아니면 네.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 네. 아니면 두 개 다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일단은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데 은행의 위기는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침체가 더 일반적이고요. 네. 금융시장이 경색이 되면 경기 침체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걸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 특히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돈과 돈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어려워지는 거는 정부도 막으려고 그러고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미국의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우리가 예금자 보호 다 해주겠다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금자 보호 기금이라고 하는 게 은행들이 예금을 받으면 보험금으로 내는 건데 그게 뭐 전체 예금의 1%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정말 제니 델런 의장이 재무장관이 책임질 얘기를 한 건지 뭐 전체 예금에 대해서 보장해 줄 것처럼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은행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감은 분명히 관료들이 갖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예금자 보호까지 해주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힘들리게 되면은 돈이 안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멀쩡한 기업도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파산하는 이런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대 은행이 파산하거나 어려워지는 게 이걸 시스템 리스크라고 부르는데요. 네.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조그만 은행이 파산한다. 이거는 뭐 시스템 리스크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2011년도에 저축은행 몇 개가 문 닫았거든요. 네. 이것도 시스템 리스크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금융 위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실현적 속성이 있거든요. 아무리 튼튼한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은행들은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금 받아서 그거 네. 빌려주는 거죠. 물론 제조업은 삼성전자는 주주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으로 안 가져가 유보해 놓거나 출자를 해서 일반적인 제조업은 주주들의 몫이 크고요. 네. 금융은 손님들의 돈을 가지고 하는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가 높은 부채로 유지하는 비즈니스니까
아무리 멀쩡한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잘못됐어라 그래서 한꺼번에 인출 현상이 나타나면 돈을 돌려주지 못하죠. 미국은 지급준비율이란 게 없고요. 우리나라는 7%. 그러니까 갑자기 돈 찾으러 올지 모르니까 예금의 7%만 중앙은행에 맡겨놓은 거니 네.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예금의 15%만 돈 내달라 그러면 은행은 뱅크런이 나서 부도가 나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 자체가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불러일으킬 건 아니지만 뭔가 위기의 전염 효과를 막기 위해서 저는 제니 옐런 의장이 막 서둘렀고 금융 관료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그 여러 가지 소음은 많을 것 같고 근데 어디가 문제가 될 거냐? 네. 그게 이건 중요하죠. 알 수는 없죠. 네, 죄송합니다만 다만 우리가 어느 동네에서 홍수가 날지 모르겠지만 여름철에 장마가 오면 어디선가는 물난리가 날 수 있다라는 추론은 가능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정도 추론에서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저는 상당한 압박을 받는 또 역사적으로 보면 한 1년 정도는 뭐 한국의 부동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한국의 부동산 PF의 문제 네. 요즘 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 글로벌하게 네. 그런 것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춰지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잠재해 있는 위기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나 외국에서 일어난 위기지만 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위기 네. 관리를 미리 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뭐 부동산 PF라든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뭔가 위기가 좀 이제 증폭이 될 가능성도 뭐 그런 연결고리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기축통화나 중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의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전염이 됩니다. 네. 근데 뭐 터키가 위기를 겪는다. 그건 그들의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97년도에 IMF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한국만 하더라도 경제 규모가 큰 나라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달러라든가 유로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는 금융에서 문제가 되면 글로벌 리스크로 전이가 되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뭐 전형적인 사례이죠. 네. 그때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2000에서 940포인트까지 소위 반토막이 났는데 우리가 2008년을 복귀해 보면 뭐 한국 주가 지수가 반토막 날 정도로 한국 경제에 심각한 모순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금융 세계화가 진전이 되고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금융 세계화를 주도하고 돈과 돈이 얽혀 있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탈이 나게 되면 이건 이제 글로벌 리스크로 전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탈이 안 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또 한국도 어쨌든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늘 금리가 올라가면은 문제가 안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80년대 초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를 20%까지 올렸거든요. 그랬을 때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아주 문제가 심각했죠. 70년대 유가가 올라가면서 중동 국가들이 기름 팔아서 아주 달러 벼락을 맞았거든요. 그걸 미국의 은행에 예치를 했어요. 그럼 미국 은행 어디 또 대출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 대출을 중남미에 많이 해준 거죠. 예컨대 뭐 시티뱅크나 이런 데서. 근데 이자율이 높아지고 달러가 강해지니까 중남미 국가들이 손을 들고 부채를 그 채무 상환을 못하는 국가 디폴트가 발생하니까 미국의 은행들이 돈 떼이고 그러다 뭐 한 7, 8년 걸리고 나서야 브레디 플랜이라는 걸 통해서 중남미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뭐 중앙은행이 그런 위기를 뭐 염두에 두고 혹은 예상해서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금리를 올리다 보면 늘 탈이 나는데 지금도 저는 뭐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면은 가장 가깝게 기억하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네. 2008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까지의 좀 명백한 차이는 네. 또 이번 우리가 최근에 한 달 동안 경험한 이번 그 은행 위기의 좀 독특함은 대부분은 이제 은행이 과실이 있다기보다는 네.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빚을 못 갚고 물론 이제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는 은행도 잘못됐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막 대출 많이 해줬으니까 네. 은행도 탐욕의 잘못이 있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기는 연결고리는
대출 받아간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서. 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본질적으로 뭐 CS도 마찬가지고요. 크레딧 스위스도 이 금융기관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투자를 잘못하고 누가 뭐 망해서 돈을 못 갚았다 이런 얘기는 안 들리던데요. 네, 실리콘밸리 뱅크의 경우도 이제 그 스타트업이 많은 지역이니까 뭐 예금이 줄어들고 이런 건 있지만 그거는 뭐 예금자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금 관리자들이 금리가 올라가는데 장기 채권에 투자해서 손해를 본 거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와 지금은 그런 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러면 은행원들은 잘못 판단해서 실수를 했는데 그럼 돈 빌려간 사람들은 100% 합리성을 갖고 행동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다음 국면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뭐 한국의 경우는 원했건 원하지 않건 간에 9월 달에 자영업 대출 같은 거 만기 돌아오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좀 그때와 다른 또 다른 측면의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8년도는 부실의 규모가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그랬었죠. 이 금융공학자들이 막 그 복잡한 금융 구조화 상품을 만들어서 제가 그때 그 2007년 즈음에 홍콩에서 무슨 헤지 펀드가 한국의 고객들에게 금융 상품을 팔려고 상품을 들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상품 관련한 심의를 하는 회사의 멤버였기 때문에 설명을 듣는데 이게 무슨 자기들 차트를 보여주고 온통 뭐 수리적 기법을 얘기를 하는데 네. 전 도통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모르면 그 상품 가입하는 사람 중에서 이 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알고 가입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파생 상품이 결부되고 해서 너무 복잡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대한 규제들도 조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2008년처럼 누가 어떤 포지션을 들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가장 본질적인 2008년과의 차이는요. 관료들이 혹은 중앙은행들이 거대 금융기관 하면 한번 잘못 날리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도 강한 것 같아요. 자본주의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것은 뭐 자본주의 파산이라는 형태로. 근데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를 파산시키고 나서 미국의 경기 후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큰 경기 침체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먼 파산 이후로 룰이 무너졌다고 보는 쪽입니다. 네. 아, 그럼 AIG는 왜 살렸나요? 그렇죠.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은 야 진짜 AIG 날리면 이건 더 큰일 난다라고는 하는데 뭐 사실은 리먼이 망하고 나서도 상당히 우리가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큰 경기 후퇴를 경험했으니까 그것도 큰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마불사 자본주의가 된 게 2008년 이후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모습일 거라고 봐요. 아, 이제는 그런 시대가 바뀌었다. 네. 잘못해도 크면은 살려준다. 예, 저는 대마가 살아나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용경세 기록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주가가 뭐 많이 떨어집니다. 반토막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봉쇄가 되면 주가가 많이 과거처럼 이렇게 험하게 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자본주의에서 불황이나 파산이 주는 미덕은 자본주의 자체의 정화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경제 주체가 좀 벌을 받고 또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가 퇴출이 되고 살아남은 경제 주체들이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시스템의 탄력이 혹은 그 건전성이 개선이 되는데 전 2008년 이후에 자본주의가 그런 게 상실이 된 자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계속 성장률 낮아지면 걱정이 많죠. 근데 2008년 이후 한국 경제처럼 걱정 없었던 때가 없어요. 뭐 큰 탈이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예, 제가 직장 잡자마자 외환위기 그리고 한 2년 지났더니 3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 파산 또 한 1년 지났더니 현대그룹 휘청거리고 또 2년 지났더니 카드 위기로 경기가 휘청거리고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굉장히 단기간으로 바닥이 깊었지만 그 이후에 V자형으로 반등하는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파산 없는 자본주의가 된 이후로는 바닥은 굉장히 낮아지진 않지만 좋아지는 힘도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게 그게 바로 파산 없는 자본주의군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파산이나 구조조정이 주는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죠.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들만 정확하게 외과 수술하듯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잘못된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은 당연히 퇴출이 되고요. 일부 멀쩡한 사람 기업들도 유탄을 맞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큰 위기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오다 보니까 일단 경제 전체적으로 좀비가 많아지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상장 제조회사면 비교적 괜찮은 회사들이 상장하거든요. 근데 상장 제조업 회사들의 한 35%가 3분의 1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요. 근데 그것이 작년처럼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나타났던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그 비율이 2008년 이후로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심각한 우리가 단기적으로 앗할 정도의 그런 충격은 없는데 뭐 썩 좋아지지도 않는 그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 작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투자하신 분들 고통스러우셨지만 과거의 베어마켓에는 우리는 한 번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주가지수가 반토막이 났어요. 50% 이상. 근데 그거보다 안 떨어져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힘도 약하잖아요. 네. 지난 우리가 한 10년 회고해 보면 2020년 좋았고요. 2017년 좋았고 10년 중에 딱 2년만 좋았어요. 뭐 떨어질 때도 과거처럼 뭐 아주 살벌한 하락은 없었지만 올라가는 힘도 약하고 이게 저는 우리 시대 자본주의를 주가가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박스피라는 말도 있고 네. 네. 주가가 크게 그 박스 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골마 터지면 더 큰 위기로 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비관적으로 보는 스토리들은 대체로 그렇죠. 이거 뭐 언제까지 갈 거야? 그런 건데 저도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뭐 일본을 보면 뭐 그냥 그렇게 계속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일본에서 심각한 뭐 크라이시스 뭐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저는 이미 중국이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중국도요? 예, 중국도 뭐 부동산을 그냥 안고 그냥 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참 그 감내하지 못할 리스크가 올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언젠가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뒤로 자꾸 미뤄지고 예, 있는 일본으로 느낌이다. 보면 30년 정도 그렇게 온 것 같고 일본은 제외한 나라들은 2008년 이후로 온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결국 이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건데 야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돈을 못 풀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외통수로 몰리는 거 아니야라는 굉장히 합당한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 문제 제기는 100% 옳다고 보는데 작년 10월 달에 영국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참 초현실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영국에서 토러스 행정부라고 하는 보수주의 정권이 집권한 다음에 막 이제 뭐 이 그 감세해주고 한다 그러니까 재정이 나빠질까 하고 국채 금리가 확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 영국의 연기금을 비롯한 거래 투자 기관들이 휘청휘청거리고 뭐 외신 같은 걸 보면 작년 10월 초에 런던의 금융 거리는 2008년도 리먼 파산 전후에 월스트리트 생각날 정도 흉흉했는데 그럼 이제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금리를 막 0.5%포인트씩 빅스텝을 밟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그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받아들인 채권을 11월부터 다시 또 되파는 유동성을 걸어들이는 양적 긴축도 공언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화정책이라는 일종의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돈을 못 풀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상식인데 영란은행은 아니 뭐 못 풀라는 법이 어디 있어? 우리가 한 2주만 양적 완화하자 그래서 2주 동안 또 돈을 또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 에어컨을 켜서 경기를 냉각시키다가 에어컨 켜놓고 같이 또 그 군불도 막 떼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초현실주의적인 상황의 공존인데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선 저는 영국을 보니까 뭐라도 다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미국의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말이 왔다 갔다 했던 것도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강박이 있다고 생각해요. 큰 거 터지는 거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금 뭐 나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뭐 관료들이 이렇게 책상 서랍만 열면 매뉴얼이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도 코로나라고 하는 좋은 명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 자본주의의 효율, 뭐 이런 것들이 문제죠. 네, 코로나 팬데믹 때 여러 정책이 다 있었는데 이 중앙은행은 민간 그 경제 활동 참여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반칙이거든요. 네. 중앙은행은 은행만 거래를 해야 돼요. 네. 자본주의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앙은행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 주체가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건 이거는 반칙이거든요. 근데 질적화라는 형태를 통해서 아주 간접적으로 기업에도 돈을 지원해 주고요. 채권을 샀죠. 예, 뭔가 대마가 망하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저는 2008년 있었고 코로나를 거치면 그게 더 강화가 됐고 얼마 전까지 했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저는 2008년식의 그런 그 아주 단기 쇼크가 올 가능성은 굉장히 세상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좀 어수선하겠지만 그런 일은 안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막을 것이다. 막을 것이다. 그러면은 뭐 지금 뭐 CS나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위기설이 나와도 뭐 그 한 발로 끝나는 거지 이게 도미노처럼 막 확산되는 거는 그렇지 않을 오히려 거다. 다만 작을수록 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금융기관 뭐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이 파산한다고 해도 네. 그 사안 하나만 놓고 보면 그 뭐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로 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되는 그 어떤 신용 위기의 전염 효과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IMF 금융안정 보고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은 도대체 구조조정 없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금융기관이나 작은 플레이어들은 저는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쪽으로 가는 대만은 계속 봉쇄를 하고 노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마가 넘어가는 거는 맞겠지만 저는 대만은 불사인 것 같고요. 네. 소마는 그냥 사. 예, 소마야말로 리스크가 있는 아. 그런 세상이 되지 그렇군요.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예금주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 은행으로 예를 든다면 작은 은행에 조금 더 금리를 잘 준다고 해서 넣는 네. 것보다는 네. 자꾸 큰 은행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이제 미국에서 네. 그렇다고 미국에서도 그러죠. 그렇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슷한 음. 금리 많이 주는 뭐 특정 업권에 돈이 많이 물려 있으니까 이 퇴직연금 같은 거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뭐 네. 그런 것들도 관료들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본 기사가 있는데 저축은행 네. 대출을 갚지 못하는 그 네. 비율이 늘어나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다면 여기도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금융위기는 자기 실현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업권을 말하는 건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업권 내에서도 그 재무 건전성이 건전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본질적으로 맞는 것 같고 또 대부분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이게 뭐 내가 많은 위험을 져가지고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교해서 이자율 조금 더 주는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라 그러면은 이제 이자율 조금보다는 내 돈을 맡아놓고 있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하시는 게 개인들이. 예, 저는 좀 맞는 선택일 거라고 봅니다. 네. 뭐 대만은 불사고 소마는 리스크고 사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그냥 단신으로 나왔는데 캐나다 2위 은행이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는 대마니까 2등이면 대마일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조금 네. 이상하더라고요. 어. 아, 그래요? 그 신문 기자분들이 네.
시가총액이 18조 원 정도 날아갔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네. 말씀하셨던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이 네. 굉장히 큰 은행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한 100조가 넘는 은행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그 KB 금융지주가 한 20조 원 하거든요. 와, 근데 이제 5배네요. 만약에 네.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이 만약에 부도의 위험이 있다 그럼 제가 앞으로 이 은행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저도 몰라요. 네. 다만 이 은행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지가 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때 주가 하락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의 레벨이 이게 파산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주가의 레벨이 많이 낮아집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최근에 뭐 이슈가 되는 은행들이 주가가 1불 밑으로 떨어졌죠. 네. 또 CS의 경우도 1유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 그 토론토 도미니언은 미국에도 이제 주식이 상장돼 있는데 고점이 한 70달러에서 지금 한 58달러에 거래가 돼요. 괜찮네요. 아니, 주가로만 보면. 네. 근데 우리나라 KB 금융지주가 얼마 전에 6만 원 하던 게 지금 한 4만 6천 원이니까 네. 하락률로 따지면 KB가 더 떨어졌어요. 아, 그러네요. 근데 시가총이 훨씬 크니까 아. 떨어져도 뭐 18조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금융위기가 가져온 저는 약간의 흉흉함이고 그것의 반영이지 뭐 지금까지 상황으로 놓고 보면 뭐 이것보다 더 좀 문제가 되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찰스 스왑 같은 데가 많이 거론이 아, 되죠. 그 뉴스도 나왔죠. 여기 뭐 네. 증권회사인데 이 회사는 자산이 한 7조 달러 됩니다.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은 2천억 불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큰 회사인데 보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왠지 어수선하고 이걸 우리가 정확히 찝을 수는 없지만은 뭐 이런 일들은 계속 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이 정말 리스크를 반영할 수도 있고 약간의 좀 흉흉한 상황에 그냥 뭐 약간의 과장된 반영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어쨌든 뭐 세상이 좀 뒤숭숭 뭐 한 세상의 반영이라고 봅니다.